5년 이내에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7년 이내에 중국이 모든 군사적 준비를 끝마치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분석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거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꾸준히 주장되어 왔었고 그때마다 몇 번의 도발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 침공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호들갑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 중앙정보국 CIA의 특장 직접 그간의 첩보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신력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한 싱크탱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란 것인데요. 실제로 현 CIA 국장 윌리엄 반스는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의 CIA 국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미중 갈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미 정보당국의 수장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매우 높은 확률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2027년은 중국에도 대단히 상징적인 연도입니다. 바로 2027년은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군의 현대화가 완료되는 시점인데요. 게다가 사면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네 번째 연임을 결정할 21차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즉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시진핑은 전쟁도 불사할 것이 당연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인 푸틴이나 김정은만 봐도 시진핑이 독재에 얼마나 환장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한국의 최악인 이유는 대만 침공이 곧 이 땅의 두 번째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봐야 한국은 기껏해야 파렴 정도만 해주면 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의 지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이것과 휴전 상태인 한국에 다시 전쟁이 재개된다는 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대만의 지리적 위치보다 상징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대만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상하이 같은 항구들은 대만을 점령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쪽은 한국과 일본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군사행동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하이패스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게 되는데요. 또 이 말 뜻은 호주나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중국을 막기 위한 최전방의 저지선 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미국의 시각에서 대만은 북한의 움직임을 최전방에서 감시하는 한국의 지옥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저력을 동원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버티고 있지만 미국도 한국이 중국을 온전히 모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다이렉트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대만이 거의 유일합니다. 게다가 대만 침공은 그동안 입으로만 싸워왔던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일부를 투입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빈틈이 생긴다면 북한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으로서도 어떻게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 할 테니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은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 2027년 이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곧 5년 이내에 북한이 극지도발 이상 군사적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미래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말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처럼 전쟁이 거의 확실히 예보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할 시간이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면 전면전이 아닌 이상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있어 기껏해야 소요 사태 정도의 피해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정상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나라들이 지나치게 강대국이다 보니
아직도 한국의 국방력이 미약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현재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미래 군사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미래 군사기술은 연구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당장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시도조차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은 미래를 대비할 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가 다름 아닌 레이저 무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지난 2020년 레이저 무기 실증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 시험에서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무려 1km 전방의 목표물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시험 당시 목표물로 사용된 로켓 모양 표적인데요. 바로 이 표적이 노동 미사일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레이저 무기는 최대 사거리만 무려 1300km에 달하는 북한의 중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질의 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현재 기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력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항공 분야의 대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레이저의 속도는 1초에 30만 km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지난 2020년 11월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를 정확하게 빠뜨린 러시아의 급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8에 불과합니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초당 2,500m를 비행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너무나 빠른 속도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방공망으로 급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이 DF-17이라는 급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적성국이 개발한 급초음속 미사일은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비대칭 전력인데요. 하지만 급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빨라봐야 레이저의 초당 30만 km의 속도를 회피하거나 대응할 수 없습니다. 즉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저는 격발과 동시에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는 발사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발사 플랫폼도 정조 대형한 단 한 척뿐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뛰어난 성능의 비행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천궁 투조차도 발당 15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레이저 발진기를 냉각시키는 데에만 전기가 소모되는데요. 이 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요격 체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나라든 당연히 여유만 있으면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레이저는 산란하는 빛의 특성상 대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레이저 출력에 따라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타격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노동 미사일 관통 시험에서 소요된 시간은 17초였습니다. 즉 레이저 출력에 따라 목표물을 파괴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레이저의 압도적인 속도 덕에 상당 부분 감쇄되는 단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첩성국의 미사일 보유량을 생각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레이저 무기의 연구 개발은 말도 안 되게 고난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2020년의 시험으로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충분한 실증 단계에 돌입하긴 했지만 사거리가 최대 1.5km라는 제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당년의 목표로 레이저 무기의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300m 거리에서 155mm 포탄,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파괴하는 실증 시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레이저는 순간적으로 700도 이상의 고온을 발생시켰고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건 이 시험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레이저 빔 집속기의 크기가 지지대를 포함하더라도 2m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의 크기를 기껏해야 성인 남성 정도의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이저 발진기, 전원 공급기, 냉각기까지 소형화에 성공해서 이 정도면 민간 SUV 정도 크기인 소형 전술 차량에도 충분히 탑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전술 차량의 부무장으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건 미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그 뒤를 바싹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25년까지 레이저를 이용한 대공무기 도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레이저 무기의 출력은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고정익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중국군의 현대화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름 아닌 드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의 기갑 전력은 레이저 대공망까지 갖춰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 무기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진당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완전히 한반도를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 중국과는 대등한 수준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의 질적 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전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칠 수 있는 전력이 하루빨리 확충되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대박 행진 중인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때아님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팔려도 너무 많이 팔린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은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방산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8조 5,4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작년 방산 수출 총액인 10조 3천억 원은 무려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확실히 이 정도면 어떤 불안감도 생길 만한데요. 게다가 이렇게 연이어 대박 소식만 들이다 보니 중국에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두려웠는지 대놓고 한국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 누기 체계론이 차세대 방산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싶은데요. 이들은 K9 자주포와 K2 표가 분명 우수한 누기 체계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중국의 4세대 전차가 등장하면 한국이 다시 중국 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급 방산 수출로 한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이 중국을 위협하자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이 상당히 불쌍하게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중국은 이런 주장에 나름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중국 정부가 중앙 TV를 통해 공개한 4세대 전차입니다. 단지 베일에 가려진 실루엣만 공개되었을 뿐이지만 이 덕에 중국 내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언론지 중 그나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마저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전차를 부분 공개한 것은 중국 최신 주력 전차의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의미라며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4세대 전차의 상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 추정되는 정보를 보면 여론이 흥분할 만도 합니다. 물론 추측에 가깝긴 하지만 중국 4세대 전차는 높은 고기동성과 스텔스 기능, 그리고 향상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기갑 장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방어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상당 부분에서 무인화가 이루어져 2명의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이 주장대로라면 CCTV가 중국 4세대 전차를 공개하면서 미래 지상전의 최강자라는 자막이 영 허황된 얘기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단순한 방산시장 점유율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젠간 중국과 군사적 분쟁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중국은 한반도 바로 위쪽에 특부정부를 두고 한국 침략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던 인민지원군과 똑같은데요. 북부정부가 위치한 장소를 보면 유사시 중국이 즉각적인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북부정부의 4세대 전차가 배치된다는 뜻은 자신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인 대한민국의 지상군부터 치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생각하는 상상과 별개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4세대 전차를 개발 중인 것은 맞지만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CCTV를 통해 4세대 전차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이 전 세계에서 K-디펜스 신드롬을 일으키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중국이 4세대 전차를 공개한 건 미국이 자국의 4세대 전차인 에이브람스 X의 CG를 공개한 지 고작 일주일 뒤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4세대 전차의 실루엣만 공개한 방식도 에이브람스 X가 어두운 배경의 대략적인 윤곽만 공개한 걸 그대로 따라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X에 대한 견제로 개념조차 안 잡힌 전차를 개발 중이라며 뻥을 치고 4세대 전차라고 무리해서 공개했을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내가 이렇게 뻔히 보이다 보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4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기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X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에이브람스 X는 120mm 완전 무인 포탑과 디젤-전기 방식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 실증 차량이지 실제 양산 사양이 아닙니다. 즉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기술을 광고하는 것이지 실제 연구 개발이 끝난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로 에이브람스 X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4세대 주력 전차 후보로 꼽힌 것이지 실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종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M1 에이브람스의 제작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미 특방부를 상대로 광고를 선보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 4세대 전차의 소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4세대 전차의 양산과 실전 배치를 말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도 대한민국도 이 틈에 하루빨리 차세대 전차인 K3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고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방 예산 증가에 들어선 독일로 인해 과거의 군사 선진국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지난 6월 전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2에서 KF-51 판터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 전차가 가장 한국에게는 위협입니다. KF-51은 아직 개발 중인 3.5세대 전차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실물이 공개된 전차 중 가장 4세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F-51은 강화된 레오파르트2의 차체 신형 130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오파르트2를 포함한 기존 서구권 전차의 표준이던 120mm 주포의 두경을 확장한 버전으로 고작 10mm 차이지만 교정 거리는 무려 2배가 넘는 4km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즉 KF-51은 적 전차를 더 멀리서 더 빨리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포탄 한 발 한 발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현대의 전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게다가 주야간 조준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최신의 전자 사격 훈제 장치가 탑재되어 명중률도 비약적인 향상되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부무장으로 12.7mm RCWS와 2대의 드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대는 30분가량 비행할 수 있으며 반경 10km를 정찰할 수 있는 정찰 드론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정찰이 아닌 공격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60km의 거리를 1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히로 120 대회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즉 KF-51의 주포 사거리는 4km지만 실제 교전거리는 자주포 수준인 60km로 확대된 것입니다. 만약 KF-51이 이 두 드론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다면 현 세대 어떤 전차도 KF-51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 무기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력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더군다나 유로사토리 2022에서 제작사인 라인메탈스의 CEO가 직접 KF-51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전차라며 명확한 고객이 등장한다면 수개월 내 KF-51 판턴 초도 생산형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서유럽에서 KF-51의 도입을 결정하는 건 눈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느 나라가 먼저 KF-51 도입에 물꼬를 트고 판터의 성능이 입증되면 그 후 우후죽순 도입을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이제 막 유럽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K2표를 생각하면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주장대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위축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미 4세대 전차인 K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더 진일보된 기술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비밀에 붙여진 부분이 많지만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주포의 변화입니다. K3는 정말 획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주포를 개발 중인데요. 그동안 현대의 3.5세대 전차는 105mm에서 125mm까지 다양한 구경의 주포가 연구되었습니다. 이는 주포의 파괴력과 교전거리 그리고 내구성과 기동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주포의 구경이 커지면 파괴력과 교전거리가 상승하는 건 맞지만 전차의 구조와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주포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즉 단점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전차가 주포를 키우면 기동력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K3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약식이 아닌 일종의 레일건 탑재를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레일건은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동안 그래서 K3가 선택한 건 레일건의 응용 버전인 전열화학포입니다. 전열화학포는 기존의 재래식 주포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뇌관과 장약을 폭발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레일건 발사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격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원장치의 규모도 5분의 1로 축소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전차 규모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 포탄의 속도는 초당 2.5km/s, 즉 최대 음속의 7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포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사거리 또한 비합적으로 향상되어 포탄을 마하 7의 속도로 포물선 발사할 시 이론상의 유효 사거리가 무려 34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며 EA 탑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같은 대지상 조기 경고 통제기나 위성 등 정찰 드론 등의 도움이 없다면
사격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실제 성능은 이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포가 웬만한 미사일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성능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계 전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충분한다. 심지어 K3는 부무장으로 수직 미사일 발사관 VLS 탑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함선에 탑재되는 KVLS급은 아닙니다. K3에 탑재될 VLS는 규모를 축소한 소형화 버전으로 해군의 축소형이나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방공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전차 킬러라고 불리우는 공격 헬기나 저속 항공기를 타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의 전력만으로도 웬만한 공중 전략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전차의 최대 천적인 헬기 같은 공중 전력마저 단신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K3의 만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랄 점은 아직 남았습니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오븐 수소 연료 전지 엔진을 탑재한 후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기본적으로 레이더와 적외선을 반사하는 스텔스 기능을 확대한 형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무기체계의 특기인 질적 우위가 여기서도 압도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대륙에서 양으로는 제일 가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이런 질적 우위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다가올 미래의 방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근미래 4세대 전차의 경합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건데요. 치열한 세계 방산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북한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남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북한은 150대의 전투기를 동시 출격하면서 대규모 항공 등격 종합훈련을 자행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버금가는 도발행위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 대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는 600여 대에 달하지만 모든 전투기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주영 훈련기로도 써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150대가 고작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훈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투기를 동원한 말 그대로 총력전의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즉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한 전쟁 대비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북한이 미친 짓을 벌이면 당연히 중국도 이에 동조할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의 18점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현재의 특제적인 긴장과 반대로 우리 군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북한의 훈련에 맞춰 F-35A를 출격하는 등 도발에 맞대응하긴 했지만 바로 이틀 전 북한 전투기 12대가 특별 감시선 이남에서 현대 비행했을 때 F-15K 30여 대를 동시 출격시킨 것에 비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반응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군의 대응이 상당히 미약한 반응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북한의 훈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소 장성급 인사부터 줄줄이 옷을 벗어도 시원찮을 중대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런 대규모 훈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한국의 안보에 말도 안 되는 빈틈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의 대규모 훈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번에 150대의 전투기로 훈련을 벌이는 건 지극히 멍청한 행동입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더없이 거대하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리적으로 보면 최악의 훈련 방법입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 떠있는 다수의 전투기는 관리가 어렵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투기를 일시에 출격시키는 게 아니라 작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격시키는 게 정석입니다. 즉 북한은 일종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전투기 150대 동시 출격이라는 미친 짓을 벌인 겁니다. 이는 김정은의 알맹이도 없고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쇼였던 셈인데요. 게다가 북한은 이번 훈련에 150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잘해줘봐야 100대 안팎의 전투기만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중 태반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치지 못했고 급기야 한 대는 추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북한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에 개발된 미그-29가 전부입니다. 이외의 수적 주력기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미그-23, 미그-21 같은 고물들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로우급 전투기인 FA-50으로도 충분히 상대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항공유 부족과 어설픈 정비 능력으로 인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할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도달한답시고 무리하게 진행해 그 결과는 참담한 비웃음만 사게 됐습니다. 당시 북한 전투기는 훈련도 마치지 못하고 추퉁낭역처럼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군에서도 굳이 과민 대응하는 것보다 F-35A 한 대를 출격시켜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확인시켰던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전투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감히 공중전에서 한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노후와 연료 부족, 정비 능력 부족 등 모든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파일럿의 역량이 극심하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 파일럿 한 명의 1년 평균 비행시간은 20시간이 채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1년 365일 동안 새 하루를 비행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적은 시간이냐면 우리나라 민간 상업 항공기 조종사의 일회 최대 비행시간인 약 2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가 방콕을 경유해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미 11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상 상황으로 착륙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최대 13에서 15시간까지 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북한의 전투기 파일럿의 1년 비행시간, 민간 항공기 파일럿의 1회 비행시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란 것이죠. 이것이 음속을 오가는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의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투기 파일럿끼리 비교하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의 1년 평균 비행시간은 북한의 10에서 12배가 넘는 200에서 250시간 이상입니다. 이 덕에 공군 대위 계급이 되면 이적 1000시간을 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올 만큼 막대한 차이입니다. 전투기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조종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꾸준하고 반복되는 비행 훈련, 곧 파일럿의 역량과 직결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음속을 훌쩍 뛰어넘는 전투기의 속도는 파일럿의 몸에 어마어마한 하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행 중에 그대로 순식간에 기절해버립니다. 만약 공중에서 파일럿이 정신을 잃는다면 전투기는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혼자 비행하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편대 비행 중이었다면 추락하면서 주변의 다른 전투기를 휘말리게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민가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제 비행 훈련을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따로 체계 훈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파일럿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파일럿들은 전투기의 비행을 유사하게 구현해 놓은 특수 장비를 통해 앞서 말한 중력 극복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파일럿의 몸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은 평소보다 5에서 9배 이상 강한 힘으로 전투기가 급선회할 때 가해지는 하중과 비슷합니다. 이를 한국 30대 남성 평균 몸무게인 78kg에 대입해보면 최대 702kg의 하중이 가해는 법률. 이 정도의 무게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게입니다. 실제로 이 훈련은 공군 사관학교 생도조차 반도 통과하지 못하는 극악의 통과율을 자랑합니다. 즉, 이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고 숙달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파일럿들은 수토 수호를 위해 이 끔찍한 훈련을 매일같이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파일럿 훈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력 극복 훈련 이외에도 고도 25,000피트의 상황을 구현한 저압 훈련실에서 산소 농도가 부족할 때 대응하는 훈련, 계기판만 보고 탑승한 기체의 각도와 고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 비행 훈련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하고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덕에 한국의 파일럿은 전 세계에서도 베테랑 파일럿으로 대우받는데요. 오죽하면 군사학에서는 전투기보다 파일럿이 금전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은 숙련된 F-15K의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1년에 한 명당 약 74억 4천만 원, KF-16 파일럿은 45억 2천만 원이 소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올 수 있지만 우수한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사올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며 전투기보다 파일럿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한데요. 이는 그만큼 반복 숙달로 훈련된 파일럿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노련한 파일럿일지라도 꾸준한 훈련이 없다면 금방 전투기 조종 기술이 늦어지고 만다. 오늘날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속 러시아 군군의 실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러시아 군군의 수호이-25 전투기가 누립하자마자 30초도 되지 않아 추락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러시아 군부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이-25는 최대 속도가 마하 0.85에 불과한 아음속 전투기임에도 파일럿의 역량 부족으로 저 혼자 추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군군이 부족한 파일럿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파일럿을 콕핏에 앉히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심지어는 퇴역한 파일럿까지 다시 입대시켜 조종을 맡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군에서 퇴역 후 민간 항공기 파일럿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특유의 고속 기동을 견디지 못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투기 운용에는 파일럿의 꾸준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나라들은 이런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간과하고 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2024년에 취역 예정 003형 항공모함 투제남까지 총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무려 13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함재기 조종이 가능한 파일럿 200여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G2의 첫 번째 항공모함
공공일형 야오닝안이 취역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충분한 함재기 파일럿을 양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현존하는 최대의 재래식 항모인 푸제남이 취역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게다가 중국은 2030년까지 총 5척의 항모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항공모함에 항공기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속 긴 당정 꼴이 되는 건데요.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껏 항공모함을 만들어놨던 정작 파일럿이 없어서 함재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사태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중국은 한 가지 경악스러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참 중국답다라는 반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전투기 파일럿 훈련 시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상상 이상으로 멍청한 판단입니다. 당장 우리 공군에서 숙련된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뜩이나 짧은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버렸다는 건 사실상 파일럿이 아니라 과거 일본 제국이 가미카제를 양성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함재기와 전투기는 내와 독수리의 차이만큼 서로 다릅니다. 해상에서의 이륙, 착륙, 비행, 전투는 육상에서 운용하는 것과는 뭐 하나 같은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숙련된 공군 파일럿이라고 해도 함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로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작 3년 만에 함재기 파일럿 훈련을 끝낸다면 이건 그냥 일본의 카미카제식 작전으로 자국의 파일럿을 내몰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말로 함재기 파일럿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 항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함재기가 제대로 이착함도 못하고 바다로 곤두박질 치며 자멸할 게 뻔하니 굳이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함재기 파일럿 부족은 중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야 대한민국에서 함재기 파일럿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영영 항모 전단을 미국에 의존할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월등한 실력의 파일럿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디 다가올 동북아의 격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함재기 파일럿의 양성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